23페이지 특수부모 상담입니다. 여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23페이지에 그 특수부모가 겪게 되는 감정 변화 단계가 2005년, 2009년, 2010년도 출제가 됐잖아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문제로 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이제 특수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애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이제 면담하실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아직 그 부모 입장이 안 돼봐서 이제 그런 장애가 있구나라는 정도의 감각의 느낌만 있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천청변력 같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가 봤었을 때 지적장애인 아이들만 봐도 이 부모는 이 아이를 평생 독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아이가 나중에 몸이 크면 클수록 걱정이 되겠죠. 20살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그나마 쉬운 주제예요. 그런데 25살, 30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돼요. 나중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를 낳는 문제부터 해서 이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들 우리만 해도 집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 그 가정을 일군다던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우리도 어렵잖아요. 근데 지적아인 아이는 그거를 만약에 해야 될 때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부모는 굉장히 그런 부담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가장 크게는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내 아이가 라는 굉장히 큰 상처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자, 가족 내에 장애 아동이 있음으로써 유체적, 심리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학습장애거나 지적장애인 아이들은 공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학습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교육적인 지원들,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지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야 되죠. 적어도 막 7, 8년, 10년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장애아동 현재가 가족 내에서 있다는 형제 자매들의 심리적인 문제. 그래서 엄마는 보통 이 장애 아이들한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형제들이나 다른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다른 어떤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동 문제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차별화된 역할과 반응. 아버지는 보통 어떤 관점이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부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거나 회피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반대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아이한테 더 집착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에 의해서 어머니 같은 부부 사이도 나빠지게 돼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가정 내 깊은 상처를 주는 부모 전문가의 무성의한 상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금 사설상담센터의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 친구가 이제 호전이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문가 치료를 갔었을 때 너무 인지적인 치료만 해서 정서적인 치료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다시 퇴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아동 주위의 모든 가족 친지들의 어떤 편견, 보통 어떤 편견이 제일 많아요? 유전적 문제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신경발달 장애는.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냐, 혹은 엄마한테는 초기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아이 초기의 양육 과정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상처가 되죠. 그래서 감정 변화의 단계는 맨 처음에 당연히 진단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부정을 하게 되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아니면 상담사가 진단해줘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지적장애가 좀 의심돼요.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라고 안내를 선생님들이 만약에 하셔도 거기에 가시는 부모들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진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상일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진단을 받으려고 시도를 한다 해도 이제 정상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적절한 치료나 교육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빠르게 개입을 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이나 발달, 사회적인 어떤 기능에서 더 문제가 이제 누적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부 단계죠. 부모는 상당한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의 감정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왜 하필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서로 비난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 폭발하면서 주변 사람이나 아동을 진단한 의사나 배우자를 비난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럴 때 첫 번째 충격일 땐 수용과 이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분노와 원망일 때도 이 분노와 원망을 표현하게 해주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충분히 이제 이제 억울하고 슬프실 수 있다, 너무 속상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이 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래서 남편은 같이 협력해야 될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애 아동이나 부모나 모두 가치 있는 인간임을, 그래서 이 아이가 장애가 있으나 충분히 아이가 이 세상의 생명으로서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고, 이 아이들은 자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격려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식이 일어나겠죠. 우선은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그 지적 장애가 있어서 그동안 되게 느렸던 건데, 내가 얘를 갖다가 되게 왜 넌 그것도 못하니? 라고 되게 많이 혼냈구나 라던가, 얘가 ADHD가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왜 학습을 못하냐고 되게 비난했구나,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죄의식 단계를 보면, 아동의 일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충격과 격한 감정이 그 다음엔 가라앉으면서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런데 타협하는 과정 안에서 죄책감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아이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야단을 쳤는가,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슬픈 감정을 허용해서 충분히 이제 상담 안에서 어머님이 우시거나 속상해 하시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고, 여전히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죄책감 많이 하겠죠, 그죠? 내가 아이를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삼국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삼국지에서 유비의 아들이 조금 모자라다라고 이제 소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자란 이유가 얘를 구하러 이제 조조가 데리고 오다가 한번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얘가 지능이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이게 삼국지 소설에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어렸을 때 내가 애를 키우다가 자칫 떨어뜨렸는데 얘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양육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도록, 알 수 없다, 이제 유전적인 요인인지 양육적인 요인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초점을 둘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용은, 이제 이 장애가 아이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며 아이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하고, 대안이 뭘까를 생각하고 아동을 도울 계획을 부모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떠안아야 할 문제를 수용하게 되면서 외부지향적인 문제에 대처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니까 상담자가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앞서서는 부모의 감정들을 제대로 이제 표출이 되고, 이 감정에서 너무 이제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죄책감을 많이 갖게, 너무 분노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수용하고 격려하고 표현하고 허용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면,
되면 이때부터는 계획을 세우는 부모에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계획을 의논하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중요한 거는 부모가 어떤 상담센터에 갔더니 거기 아이가 굉장히 정상인처럼 좋아졌다더라. 이런 어떤 기적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에 이제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010년도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어렵지 않죠? 우선은 아이의 장애를 빨리 부모가 수용해서 빨리 중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맞죠? 사실을 충격을 받고 부인할 때는 경청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디귿도 맞죠?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가진 부모에게 원인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게 한다. 그 다음에 리을도 맞죠? 그래서 자녀의 장애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좌절하고 실망하게 될 때 그 열의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미음이죠. 최선을 다하면 자녀의 장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다양한 치료를 받게 하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모에게 현실적 기대를 하도록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라우스와 캔넬의 이제 부모 변화 단계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단계가 5가지로 조금 나눠졌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충격 단계는 똑같죠. 그래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다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부인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충격의 단계가 이제 충격과 부인으로 조금 나누어진 것 같이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분노, 불안에 해당하는 슬픔과 분노를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게 되는 어떤 상태에서 적응이 됩니다. 감정이 정리가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재조직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5단계로 나누어진 것은 클라우스 캔넬이 제시한 거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그쵸, 부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반응의 강도가 이렇게 충격, 부인, 슬픔과 분노에다가 적응으로 갔을 때는 조금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반응 수준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뭘 도울까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니까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림에 나타난 단계들 중에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적응 단계다라고 이제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도 잘 알아두시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중요성이 좀 덜한데 최근 2년간 좀 요런 문제에서 나오는 특성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부모는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ADHD 아동에 대한 카페라던가 부모 자조 모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자조 모임을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원래 어머니들의 정보가 더 빨라요.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에 대한 문제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문제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들을 부모님들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모 세미나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을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우선 처음에 이 병에 대해서 알았다면 아동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가 만약에 이제 지적장애라는 말을 그냥 그 단어만 듣고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경도의 지적장애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의사소통을 할 때 이래야 되고 이 아이들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지적 특성, 정서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나 발달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특수아동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심력을 길러주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격려와 지지 이런 것들이 특수아동의 부모일 경우일수록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지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의 자존감, 자녀 양육에 대한 기술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고 이제 관계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까도 했듯이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의 부모교육 안에 들어가서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게끔 해야 되고요. 전문 상담가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선생님들한테 이 파트를 설명할 때 그 항상 말씀드리게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정말 존경하는 부모들, 존경스러운 장애아동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지적장애아라는 것을 얘가 17살에 처음 아셨지만 이 어머니가 되게 아이를 사랑을 많이 하셔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느리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으셔서 학습에 대한 것은 일찌감치 아이에게 기대 수준을 낮추고 얘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칭, 영상, 구몬 수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뒤처지지 않게 계속 지원을 하시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미술이나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계속 다니게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러한 특수아인 아이들은 인내심, 좌절을 많이 겪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들어갔는데 미술학원에 처음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은 뭐 금방 배워서 상을 타요. 그런데 나는 되게 학습이 더디니까 나는 아무리 3년, 4년 노력을 해도 뒤에 한번 걸리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좌절감이 만성화되어 있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안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켰는데 대학교 가기 전까지 미술학원에 계속 보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핸드폰을 이제 놓지 않으시는데 직장에서도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전화를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중에서도 상시적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뭐 가다가 엄마 나 버스 정류장 잘못 내렸는데 어떻게 가야 돼? 이러면 이제 그 버스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버스를 다시 타서 언제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엄마 내가 학교에 이제 갔는데 교실을 못 찾겠어? 그러면은 교실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걸 이제 맨날 전화를 아이한테 받는 것이 이 엄마에게 항상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계속 도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노력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나서 이 아이가 그래서 나중에 전문대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주 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움을 부모님들이 이제 주실 수가 있고 이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수아 부모에서는 조기 중재가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뭐 학교 놀이, 친구 관계, 적응 요런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 자녀에게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다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오랜 기간 교육과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명확하니까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겠고요. 특수화 발생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28페이지의 요 단어들은 조금 알아두세요. 우리가 사례 개념화를 할 때, 내담자에 대한 사례 개념화를 할 때 위험 요인, 보호 요인을 많이 찾죠. 그래서 위험 요인, 보호 요인과 또 하나 이상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취약성과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정신병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험 요인은 위에서 이춘재 씨가 나와 있는 대처 요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변인, 개인 내적 변인, 개인 간 변인, 상해 집단 변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유전적으로 어떤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왔고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가? 이 아이가 개인학적으로 자존감이나 효능감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통제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개인 간으로서는 가족 간 불안이라던가 부모 양육의 문제, 또래관계 문제, 그 다음에 상위 집단 변이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특징이나 얘가 얼마나 계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식으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요인이라는 것은 건강한 발달을 유지시키고 촉진시키는 요인이고, 취약성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반응을 강하게 하는 요인. 그래서 취약성이라는 개념도 위험 요인이랑 비슷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얘가 만약에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어떤 또래 관계에서 비행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을 때 이 아이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은 취약성이 돼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이게 되죠. 탄력성이라는 것은 위험 상태에서 이 경험을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적응 패턴과 회복 과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가 자존감이 높다면 얘는 탄력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워낙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높다면 이 아이는 여기에서 굉장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사례 개념화를 할 때 위험 요인, 보호 요인, 취약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있다. 이 취약성과 탄력성은 이상심리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9페이지 특수화 상담 대상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우리가 맨 앞에 특수화 상담 대상으로 봤던 거 있죠? 잠깐만요. 페이지가 3페이지죠. 3페이지에 이제 장애의 대상군에 해당하는 것이 3페이지에 자폐증부터 쭉 있죠. 요거에 대한 정의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 IDEA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29페이지에 해당하는 특수화 상담 대상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법에서 나와 있는 대상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각장애, 두 번째는 청각장애, 세 번째는 정신지체, 네 번째는 지체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를 얘기하고 지체장애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서행동장애, 여섯 번째는 자폐성장애, 일곱 번째는 의사소통장애, 뒤로 넘어가시면은 학습장애, 그리고 아홉 번째는 건강장애, 11번째는 발달 지체를 보이는 거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될 것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체장애
지체장애도 한번 출제된 적은 있어서 우선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볼 겁니다. 정신지체, 그러니까 지적장애, 그 다음에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그 다음에 학습장애, 추가적으로 ADHD, 그 다음에 영지아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DSM-5의 신경발달장애 분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요.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은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는 진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DSM-5에. 그래서 진단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아 추가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적장애. 여기서부터는 각 파트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31페이지에 이제 미국 정신지체학회에서의 지적장애에 대한 정의가 2006년, 2013학년도 기출이 됐어요. 이 정의는 DSM-4의 정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밑에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미는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DSM-4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는 정신지체장애라고 명칭화됐을 때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거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DSM-5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적장애로. 이거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출의 역사가 앞에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거의 정신지체라고 하는 것, 현재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기능의 실질적인 제한성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 그리고 그와 동시죠. 이 지적 기능이 평균 이하인 것과 연관된 적응적 기능의 제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응성 기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적응하는 기술의 영역들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던가 자기관리를 하는 능력이라던가 사회적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사회 기술 등 이러한 어떤 학업적 기술 등등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적응적 기능의 제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가 몇 세 이전에 나타나느냐? 18세 이전에 나타난다라고 과거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적응적 기능의 제한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은 DSM-5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 기능 동일합니다. 지적 기능과 적응적 기능이 모두 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 기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임상적인 평가와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준화된 지능 검사로 확인된 지적 기능의 결함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심리 검사로 배우게 돼 있었을 때 정상 분포표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봤었을 때 웩슬러 지능 검사는 보통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능을 몇 점으로 봅니까? 100점으로 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1표준 편차, 그 다음에 2표준 편차 이렇게 있는데 2표준 편차 바깥에 해당하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97%, 8%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양쪽으로 해당하는 양 극단에 있는 사례수를 어떻게 봅니까? 정상군이 아니라 되게 드문 케이스로 보기 때문에 요 2표준 편차 바깥에 있는 것을 비정상군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정상분포표죠. 그랬을 때 이것은 상위 2% 2표준 편차 이상, 요거는 하위 2표준 편차 이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아래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보니까
지적 기능의 결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능검사에서는 1표준 편차를 몇 점으로 보통 계산을 하자면 15점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점보다 15점 아래면 이것이 몇 점입니까? 85점이죠. 2표준 편차 아래면 몇 점입니까? 70점이죠. 그러면 70점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지적 기능에서 결함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70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신뢰도 지수에 따라서 오차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5점 정도는 이제 조금 더 아래와 위를 나누어서 더 보게 되는 거니까 65에서 7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 지적 기능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확인된 지적 기능의 결함을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DSM-5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서 하나가 예전에는 이 지능검사 결과를 통해서 DSM-4까지만 해도 지적장애에 대해서 더 중요한 표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점수 수치에 따라서 지능이 경도지적장애, 중증 지적장애를 분류를 했었는데 DSM-5에서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이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되냐면 적응 기능 결함, 이게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적응 기능 결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에 필요한 발달적 사회문화적 표준을 충족하지를 못한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32페이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개념적 영역, 사회적 영역 세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실행적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사람이 표준에 달성하지 못하는가, 이거를 적응 기능 결함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심각도가 점수로 나누어지지 않고 뭐로 나누어져 있어요? 개념사회 실행적 영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개념적 영역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습된 어떤 영역, 기술적 능력 영역에 대한 범위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념적 영역에서 경도 수준을 잠깐 보시면 학령기 전기 아동에서 개념적 영역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이 성인에서 읽기, 쓰기, 계산, 시간이나 돈에 대한 개념과 같은 학업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개념적 영역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면은 학습하는 거, 무언가를 이해하는 거, 무언가를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영역은 우리도 다 알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학습에만 어려워하지 않겠죠.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만나보면 지적장애 지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들인데 상담을 해보면 자꾸 3학년, 2학년이랑 논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애들이 5학년들이 얘기하는 용어나 표현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영역 같은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에 비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하다. 그래서 또래들의 사회적 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 대화, 언어가 연령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미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 실행적 영역이라는 것은 아까도 했듯이 자기관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버스를 타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돈을 계산하는 법이라던가 물건을 사는 법.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지적인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물건 사는 것부터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연령에 적합하게 수행해야 하는 자기관리 능력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성인에서는 장보기, 교통수단 이용, 가사 및 아이 돌보기, 역량을 갖춘 음식 준비하기, 은행 업무나 금전 관리, 성인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가, 이거를 우선은 두 번째 진단 기준으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러한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몇 가지 이상이어야 되느냐? 적응 기능의 결함이 한 가지 이상의 영역,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다가 아니라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18세 이전이 아니라 발달 시기 동안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이제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명시자는 심각도는 적응 기능의 기초에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 표준화된 검사로 지능 검사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지능 검사 해요. 지능 검사를 하는데 심각도 표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응 기능 결함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얘가 심각한지 아니면은 심각하지 않은지를 누가 평가를 할까요? 검사 결과로 수치화로 안 나와 있는데. 네, 임상 전문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전문가가 내담자를 이렇게 잘 면담을 하고 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 표준화된 검사를 가지고 점수 수치로 아이의 수준을 나누면 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적응 기능 결함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아이의 지적장애 수준을 평가를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같은 지적장애, 예를 들어 경도 지적장애라 하더라도 어떤 기능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어떤 기능은 그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경도 지적장애인데 사회적인 기능,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 정도의 수준을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그 경도 지적 장애인데도 개념적 기능은 훨씬 더 떨어진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상 전문가가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적응 기능의 기초에서 정응을 한다. 그래서 지능 지수에 기초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한 지원 정도가 적응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다음에 결함의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기능에 따라서 개입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단적 특징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진단 기준 A는 1번 언어이해 작업기어 인지적인 추론, 양적 추론 같은 어떤 인지적 효율성 등의 요소를 가지고 측정이 되는데, 이제 심리평가상 믿을 만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측정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균이 100인 검사에서 65에서 75점 정도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표준 편차 이하를 말한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적응 기능의 결함 진단 기준 B는 비슷한 연령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아이가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공동체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개념, 사회, 실행적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영역은 기억, 언어, 읽기, 쓰기, 수학적 추론, 실질적인 지식의 획득,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서의 판단,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되고, 사회적 영역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을 인지하거나 공감,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 실행적 기술은 학습과 개인적인 관리, 직업적 책임의식, 금전관리, 오락, 자기행동관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실행적 기술은 자기관리, 사회적 영역은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능력, 개념적 영역은 학습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포함이 되어서 2번에 5번 개념, 사회, 실행 영역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충분한 손상,
그래서 학교, 직장,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환경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 두 번째 진단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섯 번째 요 부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러한 적응 기능의 결핍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 적응 기능이 얘가 예를 들어서 지능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서 의사소통이 잘 제한이 돼요. 이런 아이를 적응 기능 결함이라고 지적장애 진단 기준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적 손상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이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알아두셔야 되고 2018학년도 기출 문제를 보시고 나서 심각도 수준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함의하는 바가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DSM-5로 개정이 되면서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명칭이 변화하니까 이러한 변화 지점에 관해서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도가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점. 이제 이상심리에서 DSM-5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범주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이제 차원적인 차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차원적인 접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도 차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도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적응 기능이 문제로 출제가 됐고 또 하나는 어떠한 진단 기준에 있어서 진단 기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말해 이런 심각도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아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두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상 지능 지수가 몇 표준 편차 이하이면 몇 점 정도에 해당하는지 적응 기능 결함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구체적으로 뭔지 심각도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몇 개 이상일 때 이제 이것이 진단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진단 기준을 봐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적 장애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아시면은 밑에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읽기, 쓰기,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은 개념적 영역.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사회적 영역.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제법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행적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32페이지에 잠깐 가시면은요.
요게 이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우선은 개념적 영역에서 보시면은 아이들이 쓰기, 계산, 시간, 돈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 연령에 적합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밑에 중등도를 보시면은요. 아이는 전 발달 영역에서 개념적 기술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뒤처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학년 전기 아동에서는 언어와 학습 준비가 느리게 발달이 된다. 그래서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더딘 진행을 보이면서 또래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가지 이상의 영역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고도를 가시면은요. 개념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 이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최고도를 보시면은요. 그죠? 자기관리 작업 여기를 위한 목표 지향적인 사물을 조금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단순한 시각 공간적 기능을 습득할 수도 있으나 운동 감각 손상이 사물의 기능적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 무슨 얘기냐면은요. 나중에 뒤로 가보시면 지적 장애가 최고도 수준쯤으로 나온 아이들은 신경학적 손상이 대부분 같이 와요. 그래서 청각 장애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까도 했던 간질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무언가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주로 이제 물리적인 문제 혹은 단순히 시각 공간적 기능을 습득하는 문제 이래서 이런 것들을 운동 감각 손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경도의 사회적 영역을 보시면 아이들이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수준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할 정도로 미숙하고 이때 아이들은 이제 적합한 방식으로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적장애인들의 아이들의 특징인데 위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른이 이제 어디 가자고 그러면 애들이 쫓아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사회적 판단이 떨어져서 타인에게 속거나 조정당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중등도쯤에 보면은 이제 전 발달 과정 안에서 이러한 또래와의 의사소통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주로 언어 표현이 굉장히 단조롭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그래도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신호를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판단 부분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누군가가 대신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손상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도의 사회적 영역을 보시면은요. 단어를 단순하게 말한다가 아니라 한 단어로 말을 하게 되거나 한 구로 말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단순하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이나 의사소통은 그냥 밥이나 물건에 대한 지칭 이런 것으로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언어 설명은 해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말이나 몸짓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도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최고도쯤 가게 되면은요. 간단한 일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의 간단한 지시나 몸짓을 이해한다 정도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동반된 감각적,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실행적 영역의 경도 부분입니다.
자, 경도 부분에서는 이제 그 복잡한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그래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연령에 적합하게 자기 관리는 어느 정도 한다예요. 그죠? 그래서 뭐 차를 타거나 이빨을 닦거나 아니면은 이제 심부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러나 이제 밑으로 이제 그 점 다음 점에 여가 기술은 또래와 유사하나 웰빙과 여가 계획과 관련된 판단에는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삶을 좀 더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 성인기 다음에 건강관리나 법률과 같은 결정 같이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중등도를 보시면은요. 식사, 옷 입기, 배설, 위생 관리는 가능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며 할 일을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이빨 닦아라, 옷 입어라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성인기 말고 그 다음 쯤에 제한된 개념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에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인 취업은 가능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물건을 포장하는 일이라던가 요 정도의 일에서는 그래도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회적 기대의 업무의 복잡성 및 일정 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의료보험, 금전관리와 같은 부수적인 책임을 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도움이 상당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페이지에 고도를 보시면은요, 옷 입기, 목욕, 배설과 같은 전반의 지원과 감독이 항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시 이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스스로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최고도를 보면은 이제 일상적인 신체 관리, 건강, 안전 전 영역에서 타인에게 다 의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활동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동반된 신체 감각적 손상이 집안일이나 여가, 직업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종종 방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 감각적 손상이 같이 이러한 어떤 적응 기능에 동반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가 이제 대략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조금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